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이 이루어지면서 매출 감소와 자금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업을 하려 해도 대출금과 임차료 등을 한 번에 상환할 여력조차 없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으로 연명해온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또 성남 대장지구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이 이슈를 빠뜨릴 수 없겠죠. 이 성남 대장지구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이 한 주 동안 정말 뉴스의 대장이었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보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은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추진됐습니다. 17년 역사가 긴데요. LH가 처음에 공영 개발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이후에 민간 개발로 추진되다가 여러 일이 있었고 2015년에 민관 합동 개발, 준공영 개발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간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와 투자사 그리고 공공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함께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나누는 건데요. 초기 이익 1,830억 원까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추가 이익은 모두 민간에게 돌아가도록 된 구조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업이 설계가 됐냐,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됐냐, 어떻게 이 많은 이익을 분배하고 어디다 썼냐,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네. 의혹은 계속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쏟아지게 된 게 특히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더 그렇게 된 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가량 일을 하고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하면서 한 얘긴데요. 이 중에 44억 원이 몸상에 일한 대가, 산재 보상금이라고 하면서 공분이 일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산재 사망 시 위자료 지급 상한선은 통상 1억 원 수준이고요. 곽 의원 아들과 같은 일시금 지급은 유족 보상 일시금이 있는데 지난 2019년에 지급된 유족 보상 일시금 총 1,236억 원을 건수로 나누면요. 평균 지급액은 1억 798만 원가량입니다. 노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망이 저 정도, 상해의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로 보통 정해지는데 이 44억 원 산재 위자료를 얘기하는 건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 보상금은 비과세거든요. 50억에서 22억 세금을 떼고 28억을 계좌로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 결국 산재였으면 22억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면서 이 소득세 최고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산재 인정을 자발적으로 업주가 했다면 배임의 소지도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딸 역시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고요. 그러면서 회사 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시세 차익을 남겼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들이 따르면서요. 정계, 법조계 인사 자녀들이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에 있는 화천대유를 거치면서 이익을 취한 정황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젊은 층들이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아버지의 주택을 사들이는 부동산 거래도 보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요, 이 사업 자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영향 없이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이 특검을 받지 않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요, 서로 너희가 더 연관이 있다, 너희가 더 문제가 있다, 너희가 더 책임이 있다면서
폭탄 돌리기,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은요,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여론은 싸늘합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은 이 기가 막힌 우연, 그리고 어렵지 않은 돈벌이에 여러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보면서 이 저나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급하긴 했던 모양인데요. 그래도 갖다 붙일 게 따로 있지 선제라는 말을 내뱉는 걸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국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들만의 리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화천 대유 논란이 내년 대구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곽상도 의원 사무실 간판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아빠의 힘이라는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이 재선 불모지 대구 중랑구에서 재선까지 하고 민정수석까지 지낸 곽상도 의원이 정치 생명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아주 민감한 자녀를 둘러싼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화천대유를 소개했다고 했는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곽 의원은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3년 전에는요, 사학 그리고 대학, 병원, 공공기관 친인척 비리를 국감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관련 걸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 저격수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자녀들 문제를 하도 지적을 많이 해와서요, 부메랑을 맞았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 입사 이후에 화천대유와 관계자들로부터요,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 한도 후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도 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 대구시장 출마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그렇게 피력을 해왔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요, 법적인 책임은 수사가 진행이 돼 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책임은 명확하다. 그리고 곽 의원의 해명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장 10개월 뒤로 다가온 지방선거 출마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화천대유 논란의 최대 수혜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권 시장은 사실상 3선 도전을 시사했음에도 이 곽 의원과 오차 범인의 접전을 벌이면서 위기론에 휩싸였는데 이번 일로 가장 큰 라이벌이 사라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언론은요, 권 시장이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후보였던 곽상도 의원의 자리를 대구를 지역구로 둔 현역 의원이나 지역 출신 인사들까지 여러 인사들이 목표하면서 여러 인사들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물론요, 국민의힘 공천이 가장 큰 변수이겠습니다만 다양한 인물들이 건강한 정책 대결을 하는 모습을 내년 선거에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건 네. 사실이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공천 경쟁 과정에서 내놓는 공약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공약이니만큼 한편으로는 좀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좋은 공약을 우리가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공감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혁신 도시에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는 특별 공급 아파트가 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쏠린 인적 물적 자원을 분산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대구와 김천을 비롯한 전국 10곳의 혁신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이전 지역에 이주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 공급 아파트가 지어졌고 전체의 50%에서 70%를 우선 분양했습니다. 세금 감면에 이주 지원비까지 주어졌지만요, 효과가 그리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 안 온다. 네. 이주율이 엄청 낮다. 그다음에 낮에 일하고 좀 주변에 소비도 좀 하기를 원했었는데 일하고 그냥 자고 주말에는 다시 서울 간다. 네. 이런 비판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공 아파트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살지 않고 있다가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으로 판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비판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공급된 특공 아파트 15,000여 호 중에서 41.6%인 6,500여 호가요,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나 매매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는 110건,
200건, 경북도 330건이었는데요. 전세나 임대도 12.6%인 것으로 나타나서 특공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요, 이런 특공 아파트를 팔아서 남긴 시세 차익은 4천억 원대, 1인당 6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공 아파트가 당첨이 되면 기숙사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한국가스공사나 도로공사는 기숙사 입주자 4명 중 1명이 특공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도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 사태 이후에요, 세종시의 경우에는 공무원 특별 공급이 10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혁신 도시도 특별 공급을 폐지하거나 투기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관리 감독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근무를 하거나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는 의무를 지우는 방안, 그리고 아예 특공을 폐지를 하고 관사나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거론을 합니다. 물론요, 갑자기 본래 터전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건 또 해당 지역이 해야 될 일이지만요. 이 특별 공급의 취지는 이주한 직원들의 거주를 돕기 위한 게 목적이었지 지방살이에 대한 위로나 보상 차원의 덤으로 주어진 소유권은 아니었을 겁니다. 네, 김 기자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애초 취지가 잘 구현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특히 국민들이 이 부분을 특혜로 보고 있다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 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카드 캐시백 제도는요, 이번 분기 사용이 지난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났을 때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이달에 153만 원을 쓰면 더 쓴 53만 원 중에서요, 이 100만 원에 늘어난 3%, 3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거리두기와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차원인 만큼요, 정해진 사용처에서 쓴 금액만 인정이 되는데요. 해외 사용분, 그리고 공공요금 결제,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제품 판매업종, 온라인몰과 유흥, 사행업종에서 쓴 사용분은 제외가 됩니다. 네,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쓸 수 있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대형 마트는 안 되지만요, SSM으로 불리는 중대형 슈퍼마켓, 그리고 영화관, 대형 병원, 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요, 쿠팡은 안 되는데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 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와 이케아도 이번에는 됩니다. 온라인몰과 전문 온라인몰 구분을 두고 형평성 논란, 그리고 대기업의 로열티를 내는 대형 프랜차이즈가 골목 상권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무슨 관계가 있냐, 동떨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요, 사용처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소비자들의 관심과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사용처를 재난지원금보다 좀 확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연일 4자릿수 확진 환자가 나오는데 방역에는 괜찮겠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거든요. 방역과 함께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인 상황이라는 공감대를 방역 당국과 함께 갖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건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하면서 저는요, 대구 지역도 해당이 됐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고 또 연체가 늘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뉴스가 상당히 저는 오버랩이 됐습니다. 여건이 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겠지만요, 월 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최대 캐시백을 받으려면 103만 원을, 그러니까 2배를 더 써야 되는 겁니다. 1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보통 일반 가구는 매달 정해진 수준의 소비를 하는데 급격하게 늘릴 여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 제도에 잡힌 예산이
7천억 원입니다. 저는 이전에 소득 하위 88%에게 좀 한정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 예산을 여기다 투입해서 좀 늘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1년 반 넘게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빚에 갇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악화한 경영 상황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숙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장 정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다들 짐작을 못했고 그다음에 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서 지금 거의 소상공인들은 정말 거의 벼랑에 내몰린 듯한 이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요. 빚으로 사실 영업이익이 아니고 빚을 내서 지금 현장을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겠지만 현장에 계신 정영환 지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의 위기감을 넘어서 이제 포기 상태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장은 지금 힘들죠. 폐업에, 휴업에,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정부에서 1차 전국 대상으로 해서 보편 지급을 하였지만 또 2차에서 5차까지는 선별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이 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소상공인과 네.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고 버티고 있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불만의 가장 큰 불만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사를 못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면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은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하셨는데 더 이상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군요. 네. 예. 지금 소상공인들이 정부에서 하지 않은 대로 다 따라주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서 또 상인들이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지 네.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우리가 다 방역 당국, 정부 당국 역시 소상공인 여러분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또 역설적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이 죄 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충실하게 따라주셨는데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는 주장, 그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김 이사님 지금 소속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전에 한번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코로나 사태에 소상공인들이 의지하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는 정말 제일 가까이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코로나 발생 직후, 지난해 그 발생 직후부터 긴급 경영 안정 자원으로 자금으로 각종 그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시작했던 9월에 시작했던 새희망 자금 그리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그리고 올해 희망 회복 자금에 이어서 지금 10월에 준비하고 있는 손실 보상 자금까지 각종 그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서 생애 주기별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전통시장 디지털 활성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현대화 그래서 경영 현대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쪽에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이나 또 디지털을 접목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로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와닿는 공단의 사업 내용은 역시 금융 지원 아니겠습니까? 돈을 지원하고 금융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융자를 받게 해주는 이런 사업들일 텐데 네네. 그 규모가 코로나 시작되고 난 이후에 혹시 증가된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있으신지요? 네, 당연히 있고요. 저희가 그 지난 재난지원금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까지 지금까지 약 17조 원을 지원을 했고요. 지금 또 손실보상금을 1조 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본 예산으로만 보자면 금융예산이 지난해에 4조 4,500억을 지원했고요. 올해도 그거 이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게 지난달 말에 논의되고 결정된 총 1조 1,000억 원 네네. 규모의 예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손실보상금 네네. 그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그 금액으로 보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17조 원 이상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것은 17조인데 네네. 요 손실보상금 1조 1,000억 원 규모 이것에 대한 부분 좀 이따 다시 다루겠지만 소상공인들께서 받은 피해에 비하면 턱도 없다 이런 얘기는 자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네네. 조금 이따가 다루겠습니다. 조 회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규모 집계된 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 1년 6개월간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이 66조가 네.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상태잖아요. 저희들이 네. 소상공인들이 떠안고 있는 상태이고 또 45만 3천 개의 점포가 폐업을 했고요. 일일 평균 1,000개 정도가 1,000개 중에서 사업장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태 지금 현 상태이고 네. 그런 입장이 주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전국경제연합회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인 모노리스트에서 했는데 그 앞전 8월 10일에서 25일까지 자영업자 500명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이번 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9.4%의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폐업을 고려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4.6%가 거리를 두기로 인한 경영 부진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감소는 보통 우리 저희들이 다들 이야기하는 게 거의 반 이상 깎겠다 하죠. 45%가 지금 진행된 상태이고. 네. 그리고 더 어려운 게 이제 또 고정비 부담이라든지 대출 상환 부담, 자금 상황 악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6.2%, 22%로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네. 상황이더라고요. 김 이사님도 이 공단에서는 이런 통계치들을 계속 주목하고 집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저희가 매달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 전통시장 경기 동향지수 BSI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BSI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이 넘으면 호전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100 이하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평균 한 69.5포인트 정도가 이제 코로나 발생 전에 69.5포인트였는데요.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이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지수가 57.1포인트로 많이 네. 내려갔고요. 그 중에서도 또 체감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업종별로도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제조업이 예를 들어서 59포인트 정도 된다면 스포츠나 여행,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많이 맞은 그런 그 업종에서는 거의
48.4포인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려가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매달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그 경기 지수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이거에 맞추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방금 정영환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39.4%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3분의 1을 넘지 뭐 지금 거의 40% 육박하는데요. 네네. 이 정도면 3분의 1을 넘는데 이 정도의 업장이 지금 문을 닫겠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정도면 네. 지수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이 문을 닫겠다고 할 정도면 이제는 사업의 의지를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지금 본인의 이익이 안 난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폐업을 고려한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에서 이제 버틸 힘이 없다. 빚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월세 관계라든지 관리비 관계라든지 이제 뭐 두루나 뭐 바늘땅 같은 대구 상황에서는 이제 관리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일반 자영업자보다 좀 많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나름대로 힘든 부분. 도래되면 지금 현재 보통 2년 계약인데 도래되면 다들 문을 닫고 있는 실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사는 안 되는데 이 관리비나 그 임차료는 내야 되니까요. 근데 처음에 초기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임대인들도 또 같이 고통을 좀 분담하자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조금 깎아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은 작년에는 초반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 상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상정과 연합회 쪽에 제가 수석 부회장으로 대구에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좀 참 정말 우리가 착한 이제 임대주 이런 분들도 많았지만 그분들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려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공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기의 정도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말 위기다. 더 이상 그 폐업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할 정도로 위기이고 실제로 최근에 대구의 가장 유서 깊은 골목에 있는 식당이 폐업을 했다는 소식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거든요. 그 식당마저 폐업할 정도면. 근데 실제로 비어있는 건물들 그 상가가 너무 많고요. 근데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보면 네. 이런 정도의 체감을 공단 쪽에서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희는 하고 있죠. 현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있고 매번 저희들이 동향 분석을 하고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려하지 않고 또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어서요. 고객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소상공인 점포에는 오히려 이제 제품을 온라인으로 올려서 고객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는 이런 라이브 마켓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밀키트 형태로 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네.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그 현장감 있는 그러한 그 쪽의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공단에 방금 디지털 커머스 쪽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네. 지금 자영업자들은 당장 살기가 힘들어서 현실에 와닿는 지원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바뀐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거리가 좀 다소 있어 보이는데.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 젊은 층들은 그런 부분 숙지가 잘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네. 숙지가 빨리 오지만 사실 우리가 각 구의 지회장님들, 회장님들을 통해서 매주 일주일마다 우리가 미팅을 합니다. 하면 그 현장을 많이 다 다녀보시고 그의 어려움이 과연 뭔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어떻게 해줬으면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이 말은 제가 곧 왜 이야기를 하냐면 대구가 참 소상연합회가 불과 3개월밖에 출범된 지가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몇 년 전부터도 풀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못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뛰자라는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다가와서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지
그 1인 매장들이 태반이고요. 지금 문 닫아달라고 준비하는 매장이 태반입니다. 이런 부분이 디지털 교육으로서 과연 될까? 진흥공단 차원에서는 정말 현지 어려운 부분들, 각자의 어려운 분들,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소상공인 쪽으로 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지원을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빨리 좀 움직여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긴급하게 지원을 해서 우선에 필요한 임차료 지원이라든지 또 다양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을 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보면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이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폐업을 하지 안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자금들을 지금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젊은 사람들은 디지털에 강하다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없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동감을 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네. 네,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이 초기에 코로나 때 아주 그냥 전체 지역 사회가 정지가 될 정도의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전국적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같이 진행해 오면서 다른 지역보다 아마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피해가 훨씬 더 클 것 같은데요. 김 이사님, 전국 데이터도 보셨을 테니까 네네. 이것은 우리만의 그냥 추측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이 실제로 대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상공인 피해가 좀 심합니까?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2월, 3월 그때는 전국 중에서도 대구가 유독 이 코로나 발생의 어떤 피해가 심했고요. 저도 그때 그 2월 달에는 제가 대전공단 본부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구에 와서 머물면서 지원을 했었고요. 하루에 뭐 보통 300명, 500명, 1000명까지 줄을 서서 밤새 줄을 서고 있었을 때도 저희는 이것을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디지털해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끔 했고요. 그 지수를 보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BSI 지수로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하는데요. 평균 전국이 60포인트였을 때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3월에는 40포인트, 가장 최악이었을 때는 BSI 지수가 30포인트까지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고요. 지난해 2월, 3월에 비하면 지금 조금 올라간 그 정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수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우리 지역이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는 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우리 지역에 대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과는 그래도 다른 지역도 물론 다 힘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원하는 어떤 그런 대책 같은 거는 따로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대구만 특별히 전국에서 대구에만 점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폐업 점포라든지 아니면 폐업하기 직전에 어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자금들을 대구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고요. 근데 결국은 저희가 지원한 그 한도만큼 신청이 덜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많이 강화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는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부 쪽에 가서 소상공인이 아니라 상장가 연합회 차원에서 많이 가서 상인회 쪽에 도움을 좀 청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연계 문제가 많이 안 된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가서 청장님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소상 중심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의논을 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공무원들이 가서 만나는 부분들보다 또 소상공인 차원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갖고 중개청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달력이 간다 그러면 빨리 확산되고 빨리 정부가 뭐 이루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단에서 그냥 막연하게 이런 안이 있으니 지원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릴 방법은 없는가요? 네, 저희가 지난해부터도 대구를 위해서 특별한 예산을 했는데 신청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저희가 대구시하고도 같이 캠페인처럼도 했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도 단체별로도 하고 또 홈페이지도 공지를 하고 문자도 보내시고 해서 지원을 신청을 하라고 하시는데도 글쎄 어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절차를 거치더라 하더라도 소상공인들께서 이 번호 하나에 전화를 하면 내가 지원을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네. 통합 콜센터나 콜센터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네. 이렇게 접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네, 저희가 보통 소상공인의 수를 640만 소상공인이라고 하고요. 320만 사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리에 빠져 있고 금액이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에 최대한 열심히 좀 귀를 기울이고 네. 찾아와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화로라도 콜센터가 다 각각의 재난지원금도 각각에 따라서 콜센터가 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57이라는 콜센터도 되어 있어서 네. 항상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본인이 어떤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구 소상공인만 해도 16만 8천이 돼요. 네. 되는데 다가갈 수 있는 폭은 네 군데서 그 소유를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전화 폭주 상태가 많고 콜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차원에서는 각 구에 저희들도 콜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도 강구하고 저희 있습니다. 공단도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수만큼 1대1로 직원을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번호는 잘 알고 계십니까? 소상공인들께서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자체는 부분들 전화번호는요. 네. 각 단체는 데 가능해요. 시장, 서문시장, 이런 상가, 상인회 이런 데는 회장으로 통해서 모든 그 정보가 전달이 되지만 취약한 지역에 각각 점포의 상인들은 사태만 모르는 상태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통합 돼요. 콜센터이기 때문에요. 1357 전국에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에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이걸 유지하는 것보다는 업을 정리를 하고 폐업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이 어렵다는데 이유는 뭡니까, 회장님? 지금 현실은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폐업이 많이 된 상태인데 네. 올해는 조금 줄어든 상태예요.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는 폐업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대출 받은 부분 자체가 일시 상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폐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네들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안타까움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폐업을 해도 폐업 신고를 안 하는 네. 점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상가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좀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폐업을 신고를 안 하고 지금 조금이라도 보상이 언제쯤 더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기대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상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 제가 너무 보상이라는 안타깝습니다. 것이 지금 진흥공단에서 하고 계신 사업이시죠? 네네. 폐업 지원 사업. 네, 그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폐업 소상공인들이 어떤 그 폐업에 부담을 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저희는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에는 3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정리 컨설팅 하고요. 그리고 폐업 점포를 지원하는 폐업 점포 지원비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 문제라든지 채무 조정에 관한 이러한 그 자문과 조정을 해주는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020년
8월 26일 이후에 폐업을 했거나 또는 폐업하기 전에 90일 이상 사업을 영유한 분들에게는 저희가 폐업 점포 자금을 또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재도전 장려금.kr이나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로 접속을 하시면 네.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까지입니다. 네. 지금 김경수 이사님 말씀 들으면 정말 재능공단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자금 대출도 많고요. 금액 이런저런 항목으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출이 많이 나가면 부실해지지 않나 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대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네, 대출 금액도 많이 늘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2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거지 거고? 대출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대상이 되시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셔서 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대출이 많이 늘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중에 대출이 있고 또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으로 대출을 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지금 한 1조 한 4천억 정도가 늘었고요. 그래서 총 지금 저희가 올해 4조 1,500억이 대출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새희망 자금이 3조 3천억 그리고 버팀목 자금이 4조 1천억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6조 7천억 그리고 올해 희망회복 자금이 3조 또 그리고 지금 손실보상금이 1조 이렇게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손실보상금을 제외한 지금까지 나갔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나 또는 현금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조 1천억이 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의 최대의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정말 정부에서나 저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뭐 정책상 뭐 어떻게 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단이 준정부 기관이다 보니 정부의 예산, 그 예산이라는 게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소상공인에게 다 집중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수많은 640만 소상공인을 일일이 다 갈 수 없다는 건 예산의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네. 여기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그 대출을 하러 가잖아요. 네.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네네. 실질적으로 참 대출 받기가 힘들다 하면서 돌아서오는 그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아요. 작년에는 1,000만 원, 이제 올해는 2천만 원, 이제 뭐 0.4% 정도가 좀 더 다운돼서 1.5% 정도 이제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그 지원책 자체가 보통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이 1년 1년 8개월 됐지만 그 시간에 버티고 간다 하는 시간 제한과 장사를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다고 있는 상황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보통 다들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부분하고 틀립니다. 왜? 정말로 어려운 이제 업자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정도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신용 불량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왜 대출에 대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네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맨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사실은 신용등급이 7등급까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 카드를 쓰거나 이래서 불량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신용등급 10등급까지로 저신용자에게까지 대출을 다 늘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2천만 원 이하는 10등급까지 지원을 해서
평소에는 저희가 사실 7등급이라는 그 제한이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10등급까지 늘려서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면 대부분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까지 한도를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애초에 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 활동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자영업이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온다는 것을 지원을 통해서는 유지하기 힘들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현장에서 받으시는 분들은 끝없이 아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지원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규모도 안 되고 한두 달 겨우 숨을 유지하는데도 안 될 것 같고 이런데 보도를 보면 자꾸 지원을 해준다고 자랑만 하는 것 같고 이러면 현장에서 느끼시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지원도 안 해주면서 니네들은 뭘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지원하는 쪽에서는 네. 이런 것도 낮추고 부실 위험을 떠안으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도 조금 봐주시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들 만큼 야속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희가 평소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나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1조에서 2조 원대 정도였는데요. 지금 거의 저희 예산에서 17조 원, 뭐 15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엄청나게 많은 그게 늘었고요.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 한 명이 10,000명의 소상공인을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길 만큼 너무나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드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640만을 다 지원할 알겠습니다. 수 없어서 저희가 너무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2천만 원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이거를 최대 좀 높여서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자영업자들이 2천만 원 너무 적다.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왜냐하면 월세라든지 작게는 100만 원. 보통 이제 조금 큰 업종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가는 데가 태반이에요. 근데 잠깐만요, 네. 회장님. 네. 회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거랑 지금 모순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신용 불량자가 생긴다, 빚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계속 한도를 늘려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건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한도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빚을 지지 않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이미 많은 대출을 갖고 있는데 한도가 없이 7천만 원 1억을 계속 늘려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작정 지원하는 게 꼭 소상공인을 위하는 거, 한도가 무작정 늘려주는 게 소상공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한 번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대출 상환 유예라든가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힘든 소상공인들이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 부담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부터 9월 27일부터 저희가 상환 유예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 그럼 가지 언제까지 그 유예가 가능한 거죠? 원래 도래일이 내년 3월 아닌가요? 아니죠. 이미 나가 있던 대출, 지금 코로나 자금뿐만 아니라 네네. 이미 나가 있던 대출에 만기가 상환이 돌아오는 분들에게는 지금 상환 유예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소 6개월 정도를 상환해 드리려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준비한 그래도 방금 전에 또 김 이사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가 딴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네네. 통해서 네. 기존에 입었던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네네. 어떻게 보면 지원책이죠.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네. 여기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지점을 좀 말씀을 드려서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많은 불만을 이미 소상공인 분들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이 말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이 손실보상법에 대해 설명을 좀 주시죠. 네네. 그동안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보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요.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 안에 손실 보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소상공인들이 어떤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이 했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했던 부분들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긴 했지만 꼼꼼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국세청의 데이터라든가 또 지자체와의 협력 이런 어떤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그리고 손해사정사 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촘촘하게 챙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법 액수가 좀 적다는 지금 이제 네. 1조 근데 똑같은 얘기로 다시 네네네. 돌아가는데요. 뭐 정부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근데 예산은 제한돼 있고 필요한 용처는 많고요. 이건 분명 그렇다면은 제한된 금액 내에서 가장 적확하게 균형되게 그다음에 소외되는 분들 없이 이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까지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토론 마무리하면서 꼭 하시고 싶었는데 말씀 못 하신 부분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회장님. 예.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원하는 거는 장사할 수 있도록 아까 전도 뭐 제자 이야기 장사할 수 있도록만 되면 좋겠고요. 코로나19가 지속된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버티며 대출로 이미 연명하고 왔잖아요. 정부와 지자체에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대출금 이자 보전, 소상공인들이 비대면 소비자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책과 총력을 기회해 주시면 네. 그게 저희들의 꿈이라고 볼 수 있고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이사님. 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영업 제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이 지쳐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무인기계도 드리고 또 스마트 기술도 접목을 하고 온라인 쪽의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전통시장 쪽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위생에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하면서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전통시장 많이 찾아주셔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려운 곳이 어디 한두 곳이겠습니까만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현실과 대응 방안 그리고 지원책 등 두루두루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경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정영환 소상공인연합회 대구지회장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돈잔치를 벌인 사람들의 펀드 이름이 천화동인이라고 합니다. 주역에 등장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일을 두고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묶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일이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그들은 이 말대로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말보다 같은 주역에 등장하는 무리유치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한 부류로 모인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힘세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 이들이 끼리끼리 모여 진행한 일을 보면서 국민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화로 인해 어지럽고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가당치도 않게 산재라는 이름으로 50억 원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의 그 증상 말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